우크라이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얘기를 이어가죠. 분쟁의 원인은 어쨌든 91년 소비에트가 갑자기 분열되고 15개 나라로 쪼개진 다음에 당시에 그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그 다음에 독일 통일에 대한 그 구소련의 협조, 그 합의 그런 걸 전제로 했던 게 그 나토가 1인치도 동쪽으로 동진하지 않겠다는 이렇게 미국의 약속이었죠. 그런 것들은 외교 문서로 협상록으로 이렇게 수십 군데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서방이나 미국, EU는 그걸 부정했었죠. 지금은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입장에서 그 안보 불가분성 원칙, 그 당신의 안보를 위해 나의 안보를 그 훼손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국제사회 보편룰이죠. 이건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에서도 기본 원칙이고 그게 기본적으로 훼손됐다. 이게 가장 큰 전쟁의 배경입니다. 남의 뒤에 보시는 소소한 실무적인 뭐 이런 것들은 또 그에 그 부속되는 요인이었고요. 그래서 그 나토가 1949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전후 이제 미국이 47년도 CIA를 만들어서 세계 공작을 시작하고 49년도에 당시 이제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 구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 바르샤바 그 조약기구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철회 장막을 치고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창립할 때 49년도에 12개 나라였어요. 49년도에. 그게 그 91년 소련이 망하니까 얘들이 동진 안 하겠다 그러고 바로 약속을 어기죠. 96, 7년부터 막 16개 나라로 그 다음에 그 지금은 거기서 또 2배가 됐죠. 32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소련 연방에서 떨어져 나온 중부 유럽, 동부 유럽, 발틱 3국 뭐 등등 해서 다 끌어들여서 동맹을 만든 거죠. 그 동맹이 한미 요새 군사수습할 때 맨날 방어적이고 연례적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죠. 평양 점령, 참수작전, 그 다음에 핵작전 지침, 작게 501호 모든 게 총동원되는 우주 사이버까지 요새는 다 들어와 있는데 침략 전쟁인 것처럼 나토 역시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소련방 해체와 함께 35년 전에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미국 일극백권을 이렇게 필두로 전 세계를 특히 중동을 30년 넘게 침략하면서 피로 물들여 왔죠. 그래서 나토를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니고 북대서양 그 뒤에 나옵니다만 그 트리티 오거나이제이션이 아니고 테러리스트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토가 동진하면서 당연히 그 위협을 느끼는 러시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군사적으로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전략 동맹으로 그때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중국은 이제 개혁 개방에서 먹고 살기 바빴는데 미국이 핑퐁 외교로 71년도에 떼낸 중국을 러시아가 다시 다가오게 되겠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굴기한 조선, 북하고도 다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러시아를 아무리 그 연방 붕괴 이후에 힘이 약화됐어도 유라시아로 몰아세우지 말라. 그래서 중국, 그 러시아, 이란, 북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강하게 묶이게 하지 말라라고 그 미국이 힘이 있을 때 옛날 7, 80년대, 90년대 대전략가들이라고 하는 그 조직회는 헨리 키신저, 브레진스키 이런 사람들이 다 계속 그 경고를 했어요. 이 제국의 오만에 대해서 너무 날뛰지 말라. 국내에서.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지금 그 러시아를 이쪽으로 유라시아로 밀어붙이면서 다 실현돼 버린 거죠. 30년 동안. 그 우크라이나는 뭐 거의 이제 망했고 러시아는 작년에 그 조선하고 강력한 군사 동맹에 준하는 동맹을 맺었고 중국하고도 전략적인 협력의 수준이 역사상 최대로 됐고 이란하고도 올 초에 다시 또 25년 큰 전략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서로 침공하면 이제 침략을 받으면 다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이렇게 체계는 갖춘 겁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체제를 보면 미국의 전략적인 실패다, 오산이었다, 오만이었다라는 게 미국 내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평가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교황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지만 그 나토가 러시아 문 앞에서 지저댔다. 1인치도 동진 안 하기로 했었는데 1억 인치를 들어왔다. 2,500km 밀고 들어왔고 그리고 뉴욕 타임즈도 이 우크라이나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우크라이나에 뭐 네오나치가 있고 전쟁은 미국 탓이다 욕먹는 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가끔씩은 올바른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대는 완전히 망가지죠. 구체적으로 91년도 소련이 이렇게 연방 해체가 되고 15개 나라로 쪼개집니다. 러시아는 그래도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이제 1917년 혁명의 유산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14개 나머지 나라들을 물론 우크라이나 핵 같은 건 다 인수를 하는데 미국과 협정을 맺어서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독립할 때도 그러니까 92년도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독립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어떤 부채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러시아가 떠안고 한 2,500억 달러 이상의 직간접 지원을 하면서 분리 독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땅에 옛날 레닌 그다음에 후르시초프 스탈린 등이 돈바스하고 크림반도 서부의 갈리시아 지방을 계속 떼줘요. 너희들 그때는 소련방이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종말을 고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겠죠. 그래서 그냥 소련 연방은 그냥 하나의 한 동사무소 형식으로 그냥 국가로 그냥 너 편하게 먹고 살아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유산이 다 같은 슬라브 민족이고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들 잘 먹고 살아라 해서 돈바스의 광대한 지하자원 그다음에 구소련 시절에 엄청난 국방 그다음에 우주과학, 철강, 자동차, 크림반도의 관광휴양 뭐 이런 것들 천의 요지들을 그냥 시원하게 떼줍니다. 너들 먹고 살아라라고. 근데 이제 그랬는데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에 미국이 공작을 하면서 30년 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죠. 그래서 이제 친러 혹은 뭐 중립 정부가 들어섰다가 또 미국의 공작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2004년, 2014년 두 차례 색깔혁명, 그다음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불행하게도 그 과정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4년 마지막 파괴는 피해가지 못하는 거죠. 저렇게 이게 우리가 마이단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수도 마이단 광장에 2014년 2월 말 3월 초에 파괴된 모습입니다. 민주화 시위가 아니라 이 폭동을 조직해서 당시 야누코비치 선거로 선출된 정부와 시위대 야당의 합의를 하루 사이에 이렇게 뒤엎어버리고 폭동으로 쿠데타를 조직해서 저렇게 파괴하고 야누코비치는 결국 러시아로 망명을 하고 친미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여기에 CIA가 쿠데타의 여왕이라고 하는 빅토리아 눌란드가 50억 달러를 들여서 쿠데타를 직접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우크라이나의 주미대사, 미국 대사 피아타우 같이 쿠데타 전부터 쿠데타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내각 명단을 다 작성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재무장관은 미국인으로, 재무장관하고 보건장관은 미국인으로 앉히고. 명백한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동안은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 우크라이나인들의 어떤 민주화에 대한 열망, 인권, 자유를 위한 투쟁, 이렇게 하는데, 국제적인 모든 색깔혁명, 미국이 개입한 전후에 한 100차례 정도 되는 이런 색깔혁명, 쿠데타, 직접 침략은 제외하고, 직접 침략도 한 100차례 정도 됩니다만, 이런 뒤에서의 색깔혁명이나 어떤 쿠데타, 불행히도 전후에 가장 미국 CIA가 성공한 해외 쿠데타는 5.16과 12.12입니다. 그리고 그게 현지 CIA 당시 국장들 그다음에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공공연하게 그냥 해외 인터뷰에서 자랑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2차 대전 이후에 한 90차례, 100차례 정도의 큰 정변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 마이단 쿠데타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게 러시아 문턱이죠. 바로 접경에서 미사일을 쏘면 나토가 미국이 들어와서 미사일 쏘면 모스크바까지 5분 정도 거리인데 거기까지 이제 마지막 문턱까지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국경에 12개 비밀 미군 기지를 설치하고 그리고 오데사 2014년 5월 1일 저렇게 시위를 하는 당시에 친미 쿠데타 정부에 대한 엄청 시위가 컸죠. 오데사는 가장 대표적 역사적인 우크라이나 도시였고 거기에서 노동운동가들, 활동가들이 시위를 하다가 노동회관으로 사무실로 빌딩으로 쫓겨 들어갔는데 거기 가두고 불을 질러서 한 48명 정도를 산채로 이렇게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불을 피해 뛰어내린 사람들을 그냥 다 밖에서 학살하고 저런 학살이 있었고 돈바스 그건 잘 아시죠? 한 8년 동안 계속 포격을 해서 거의 러시아 자치정부 비슷했는데 거기서도 14,000명 이상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2014년 15년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보증했던 평화협정이죠. 서로 포격하지 않고 러시아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자치 주민들은 러시아어도 쓰게 하고 그냥 조용히 살자. 우리가 편입은 안 하겠다 러시아가 했는데 1, 2차 협정을 우크라이나, 미국, 독일, 프랑스가 다 깨버리는 거죠. 우크라이나 재무장을 해서 러시아를 이렇게 침공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괴롭히기 위한 재무장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협정도 파탄시키고 그리고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체가 신나치즘의 허브로 그게 이제 국가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군하고 정보부 이걸 다 장악을 하고 젤렌스키는 뒤에 나옵니다만 꼭두박시죠. 코미디언 출신이고 대학생 때부터 CIA가 키운 자산입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옛날에 임시 셀프 대통령이라고 하던 후안 과이도라는 친구가 있었죠. 한 2, 3년 국내에서 좀 까불다가 작년에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다 이렇게 몇십 년을 내다보고 미국이 그런 키우는 자산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80년 가까이 이런저런 공작들을 치밀하게 진행을 해온 거죠. 돈바스 내전이 있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에 지금 우리가 익히 들어보셨던 스테판 반데라 2차 대전 때 독일의 이렇게 앞장에서 동부 유럽과 러시아 사람들을 학살했던 대표적인 나치 지도자인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국부로 거의 추앙을 받죠. 그리고 매년 기념행사를 하고 동상이 있고 거리가 있고 그런 그룹들이 이제는 유소년단까지 저렇게 나치단으로 이렇게 키우면서 러시아에 대한 극단적인 루소포비아 러시아 공포증, 혐오증을 조장하면서 이 실제로 키예프 때부터 한 1000년, 1100년 같은 민족으로 평화롭게 살아온 사람들을 저렇게 이렇게 반목하고 적대하고 지금 서로 죽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 오데사 학살 사건은 서방에서도 그동안 친러시아 폭동 가담자들이 방화하고 자작극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며칠 전에 유럽 의회에서 11년 만에 2014년이죠 저게 11년 만에 우크라이나 국가가 책임이 있다. 우리 진화유의 활동처럼 판결을 내리고 우크라이나 국가기관이 배상을 내야 된다. 처벌받고 배상해야 된다고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11년 만에 며칠 전에 우연히 또 그런 역사의 정의가 한 부분 좀 바로잡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아까 러시아 국경 지역에 12개 비밀 기지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게 이 생화학 실험실입니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 30여 개국에 한 340개 정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46개 그리고 500여 가지의 비밀 실험을 했다. 여기에는 미국 내에서 하기 힘든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어떤 미국 법률로도 금지되어 있는 위험한 그리고 하여튼 그런 실험들도 있었고 저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지도에 이렇게
한 50개 가까운 실험실에서 그 슬라브 민족의 어떤 그 인종적 DNA, 유전자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도 하고 우크라이나 군인이나 시민들 상대로 아주 이렇게 일상적으로 비밀 실험을 합니다. 군인들도 모르게 가담 자기가 그 안에 비밀 실험군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저 서류들이 이제 그 3년 전에 2월 24일 그 러시아의 특수작전이 시작되면서 그 미처 철수하면서 우크라이나 군들이 폐기하지 못한 실험실 자료, 그 다음에 실험 그 샘플들, 병원균 이런 것들이 그 러시아군이 러시아 그 방사생물 그 화학방어군 사령관이죠 키릴로프 중장이 그 계속 그 압수해서 그 정기적으로 그 거의 매달 이렇게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유엔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하는데도 미국이 계속 비틀어와서 이게 공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기는 못하고 있는데 저기 러시아가 3년 동안 폭로한 자료들은 무수하게 지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자료도 방대한데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전 세계 생화학 실험실은 전 세계 81억 인류를 상대로 한 종합적인 테러극이죠. 그리고 저게 이제 뿌리가 731 부대에 다 있습니다. 731 부대 모든 그 성과들을 미국으로 빼돌리면서 당시 이시를 비롯한 부대원들을 사면하고 그리고 이시는 한국 전쟁 때 52년도에 2번 와서 북에 대한 그 세균전에도 참가를 하죠. 그 뿌리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포트 데트릭이라는 비밀기지에서 전후에 얼마 전에 폐쇄되기 전까지 무수한 실험들을 계속 해옵니다. 가장 전 세계적으로 큰 의미에서 큰 규모에서 해오고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뉴욕 이런 데서도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실험을 진행해요. 그런 예도 엄청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 말씀 못 드리고 이 미국의 생화학 실험실이 더 위험한 거는 해외에 지금 한 800여 개 미군 군사기지가 있는데 그건 물리적인 베이스인데 이거는 그냥 세균전, 생화학전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각국의 인종, 풍토,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래서 전 인류를 상대로 한 테러 행위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아시겠지만 전 세계 생화학 실험실의 총괄본부가 한국에 있다고 우리 서울대 우희종 교수가 늘 주장을 하시죠. 팔부두, 부산 미 팔부두, 그 다음에 외관 동두천, 그 다음에 캠프 험프리스 평택. 도대체 얘들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미국 땅이니까 미국 지도로 돼 있고 그리고 가끔 이제 샘플이 들어오다 발각이 되거나 한저균이 한 15차례 이상 상걸들이 왔는데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생물학 실험실에서 근무할 사람들 채용 공고를 내요. 그러다 보면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돼서 추적을 하고 있는. 그래서 현대과학기술이 엄청 발전해 있는데 이런 미국 국방부, 국무부, 그 다음에 군수 복합체, 그 다음에 대형 제약회사들, 그리고 헌터 바이든, 클린턴 이런 애들이 다 연관돼 있어 이 조직에. 엄청난 네트워크로 엄청난 돈을 쓰면서 전 세계에서 자기들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그렇고 마음대로 실험을 하고 그 실험 결과들을 부산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다시 미국으로 종합하는 이런 위험한 사이클이 네트워크가 지금 구축이 돼 있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내막은 누구도 알기 힘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반드시 인류가 역사 정산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아까 500년 만에 대변혁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세동점 이후에 지금 인류 역사가 그 다음에 인지가 좀 깨고 그 다음에 이제 반제 진영이 힘이 세지면서 인류사의 청산의 가장 큰 과제가 한국 내에도 역사 청산의 과제가 있지만 인류사에서 가장 큰 과제가 뭐겠습니까? 노예 노동, 노예 무역 이 부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식민지 지배 그리고 신식민지 지배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인류사에서 이건 반드시 정산하고 넘어가야 돼요. 가장 악독했던 놈들은 영국이죠. 영국이 그 다음에 이제 아류 제국주의가 있다가 미국이 마지막으로 가장 큰 사고를 치고 가장 빨리 일극 패권
가장 강력한 1급 패권 국가로 등장했다가 가장 빨리 사라지는 제국이 지금 미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이 생화학 실험실도 반드시 인류사 차원에서 역사적인 정산의 길을 걸어야 된다.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자, 다시 우크라이나를 한번 보시죠. 91년도에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갑자기 독립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광대한 흑토, 유럽의 식량 창고라고 하죠. 그 흑토가 그냥 씨만 뿌리면 유럽의 4억 5천만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비옥한 흑토. 그 다음에 자원. 특히 돈바스 지역에 지금 안타깝게도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우리 남한 면적 정도 돼요. 우크라이나 전체가 한 60만 제곱킬로미터, 남한이 한 6배 되는데, 그 10만 제곱킬로미터 지역에 세계적인 히토류, 철광, 석탄, 우라늄,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한 세계 몇 위쯤 되나 모르겠네. 한 4위인가? 제 기억에. 무궁무진한 자원이 하필 거기에 지금, 거기 돼 있다. 그리고 공업대국, 아까 말씀드렸죠. 러시아가, 소련이 1957년도에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처음 이렇게 쏘아 올려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스푸트니크 위성이라고. 그 이후에 이제 우주공학, 특히 로켓 연력학, 우주공학 부분에서는 미국보다는 경쟁에서 훨씬 앞서 있었죠.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그런 기술의 상당 부분이 북으로, 소련이 망한 다음에 많이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돈바스 지역에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는 옛날에 키예프 공국 때부터 중부 유럽의 조만한 내륙 국가였죠. 오데사를 통해서 흑해로도 연결이 안 되는. 근데 이제 거기에 계속 레닌, 흐르쇼프, 스탈린이 땅을 붙여줘가지고 원래 땅보다 훨씬 큰 지금의 우크라이나 이렇게 대국이 되었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1년도 독립할 때 맏형인 러시아가 자기도 힘든데 그러면서도 부채 상감하고 그냥 있는 대로 지금 있는 수준에서 잘 살아라 하고 이제 하고, 그 뒤에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유럽 가스관 통행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기가스 직접 지원, 석유 뭐 등등등 해서, 그리고 물건 사주고, 그 다음에 무수한 노동력이 러시아로 와서 일을 하면서 평화롭게 잘 지내던, 그러면서 전후에 한 35년 동안 약 한 2,5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재밌는 게 러시아는 45년도 2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전쟁 전비를 이제 미국 금융자원으로 또 이렇게 빌려가지고 2,700만이 죽어가면서 전쟁을 치러서 인류를 파심에 쓰고 있는데, 미국이 연합군이 빌려줬는데 당시는 그 전비를 2006년까지 갚습니다. 2006년까지 56년 동안. 56년 동안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떨어져 나간 14개 구연방 동생들한테는 저렇게 친절하게 잘 해주고, 같은 민족이니까 잘 살려고 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바람 피면서 결국은 그렇게 서방의 공작에 넘어가면서 이런 지금 같은 불행한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91년도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인구가 5,200만이었습니다. 5,200만. 지금 우리 남한과 비슷하죠. 그리고 남한 인구의 3배 정도. 자원 무궁무진하고 공업대국이고 또 농업대국이고 관광자원 많고. 그리고 그런데 그 나라가 배고플래야 배고플 수가 없고 가난할 수도 없는 나라인데, 그래서 어떤 냉전의 유산으로 소비에트가 패배하면서 독립했다 하더라도 그냥 1000년 이상 같이 살아온 형제나라 슬라브 한동 보죠. 슬라브 민족 러시아하고 그냥 서방 사회에서 최소한 중립만 지키며 살아도 친러가 아니라, 그래도 지원받으면서 이뻐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저렇게 미국에 넘어가서 지금 인구가 지금 2,300만, 그러니까 91년부터 지금 2,900만이 사라진 거죠. 물론 일부는 돈바스로 해서 러시아로 편입되고, 일부는 망명 가고 도망가고 징집 피해서, 그리고 지금 특수작전 사망자가 3년 동안 약 120만에서 150만 얘기합니다. 사망자만. 그리고 보통 이제 부상자 비율은 전사자의 한 3배 정도로 봐요. 그러면 한 4, 500만이 사라진 거죠.
이게 아까 민스크 협정도 얘기했지만 2014년, 15년 자신들이 쿠데타를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치 정권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당시 2014년, 15년, 10년 전에 1차, 2차 민스크 협정만 지켰어도 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돈바스 포격 안 하고 그냥 평화롭게 살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서방에 붙든 말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고 그 다음에 2012년 좀 이따 나옵니다만 11년, 12년 푸틴이 참다가 20년을 참다가 그 미국하고 유럽 나토에 유럽 전체 안보 지형에 대한 그 다시 전략적인 재협의를 하자라고 마지막 이렇게 승부수를 던집니다. 2021년 12월에. 근데 그걸 이제 미국이 쌩까버리죠. 그러면서 결국은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제가 이렇게 뭐 이런 나라 국제 정세 이렇게 하지만 제일 안타까운 나라가 이 정말 바보 같은 나라가 이 우크라이나하고 더 안타까운 건 뭐 리비아도 있지만 가다피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렇게 있는데 이 나라는 독립할 때 세계 17위 산업대국이었습니다. GDP 기준으로도. 그리고 사람들 먹고 사는데 사회보장이 아직 러시아 구소련의 사회보장도 살아 있었고 또 기존에 있는 자원만으로도 러시아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 인구는 절반 이상 줄고 땅 다 뺏기게 생겼고 자원은 이미 돈바스 러시아 쪽으로 다 넘어가 있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리고 저 꼭두각 씨가 CIA 자산이 대학생 때부터 키워져서 졸업하고 연예 광고 회사로 해서 뭐 인민의 정복하고 막 코미디로 벼락 출세하죠. 그게 다 CIA가 키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예 기획사를 크게 만들어서 부패 재벌 글모이시키하고 연결시켜서 결국은 여론 조작을 해서 2019년에 대통령이 당선시키죠. 당선될 때 압도적이었어요. 젤렌스키가 저 바보 같은 놈이. 압도적인 이유가 1차 공약이 첫 공약이 러시아와의 평화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2014년 민스크 협정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행을 못했지만 그 얘기는 못하죠. 근데 내가 대통령 되면 러시아하고 무조건 돈바스 지역에서 평화를 이루겠다. 그래서 자치하고 기존 옛날에 합의했던 거죠. 자치하고는 잘 살려야겠다. 그러면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러시아는 얘들이 우크라이나는 60만 제곱킬로미터 그 땅을 다 떼줘서도 6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면적이 러시아는 세계 최대 면적이죠. 1700만 제곱킬로미터에 한반도에 80배죠. 80배 정도에 세계 최대 지하 자원이 들대국이고 지금은 기후 변화로 중앙아시아 중부 유럽의 비옥한 땅들이 녹아서 밀농사가 곡창지대가 계속 늘어나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리고 북해도 조금 연간 결빙 횟수가 줄면서 온난한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줄면서 북해 항로의 중요성이 얼음 이렇게 연중얼어 있는 달이 팍팍 줄어요. 그러면 북해 항로도 지금 세계적인 어떤 항로로 다시 수에즈 돌아가는 것보다 한 30% 정도는 싸고 빠르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핵 쇄빙선을 다 가지고 있고 한 40척. 그래서 러시아는 유럽에 대해서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늘 그래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땅에는 1mm도 관심이 없다. 너희들 자원도 관심이 없다. 우리는 시베리아와 극동을 개발하고 그리고 늘어나는 땅 관리하기도 귀찮다. 우리도 힘에 붙인다. 러시아 인구는 그 광대한 땅에 1억 4,500밖에 안 되니까. 러시아는 정말 이렇게 여유롭고 강인하면서도 어떤 자존감이나 명예심도 있는 민족인데 우크라이나는 그냥 옛날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그냥 안타까운 그냥 슬픈 동생으로 봐요. 그래서 저렇게 400만 500만 이렇게 죽어나가는 어떤 작전을 하면서도 그 자체를 이 푸틴이 냉혹한 대전략가인 게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서방 전체를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겁니다. 푸틴이 무서운 게 그겁니다. 말은 잘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유럽이 또 독일을 포함해서 탈산업화되고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 다 떨어져가지고 에너지값, LNG값 4배로 올라가고 산업 다 망하고 100년, 300년 된 독일 산업 지금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국, 이태리 다 마찬가지고 농업 망해가고 있고 그 반동으로 지금 작년부터 유럽에 선거하면 전부 정권 교체가 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지도층들이 엘리트들이 버티고 있거나 여전히 그냥 정권 교체가 좀 불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아직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유럽의 인민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고 어쨌든 참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안타까운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 35년 만에 35년이 아니라 2022년 특수작전 시작될 때 이미 그 지표상으로 유럽의 최빈국 그다음에 그 한 20, 30위권의 그 가장 부패한 나라 다 떼먹었고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그 최대 무기 밀매 시장 그리고 그 성매매, 소아성애, 아동매매 그다음에 장기 밀매를 포함한 가장 그 저열한 그 지표를 다 보유한 그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전락한 게 사회지표상에서 나옵니다. 하여튼 그 참 너무 말로 하기 힘든 참 안타까운 나라이죠. 그래서 그 부채도 거의 제로 상태에서 실패한 국가로 이렇게 30년 만에 2014년에 그 야누코비치를 폭동으로 쫓아낼 때 그 마지막으로 그 러시아하고 IMF가 그 우크라이나에 도와주려고 했어요. 한 250억에서 500억 달러 그 구제금융을 주려고 했는데 러시아는 제로 조건으로 그냥 형제니까 도와주겠다. 2014년 쿠데타 직전에. 근데 IMF는 미국이죠. 미국이 뒤에 있고 IMF는 그 이걸 받으면 우리처럼 우리 IMF 때처럼 국유 거대 기업들 민영화하고 그 땅 소유권 매매권을 해외 자본에 개방하고 노동 유연화하고 이런 악랄한 조건들을 낼 겁니다. 당연히 러시아 걸 받으면 되죠. 근데 그거를 폭동으로 CIA 쿠데타로 말아먹고 당연히 IMF가 그런 조건들을 부과하죠. 그러면서 저렇게 순식간에 망해가는 겁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 또 안타까운 여러 이렇게 조건들. 그리고 전쟁이 났어요. 작전이 됐는데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아무리 그 러시아 문턱에서 깔짝대고 하더라도 설마 푸틴이 군사작전을 결행하겠나 설마 했는데 푸틴이 2월 24일 결행을 해버린 거죠. 한 2달 정도 미국의 최후 통첩을 하고 새로운 안보보장 협정을 맺고 우크라이나가 뭐 나토에는 가입하지 말고 그냥 좀 적당히 살자 우리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결국은 그걸 마지막에 노했기 때문에 결행을 했는데 딱 러시아군이 들어오니까 모스크바 키예프로도 진격을 하고 동바스에 바로 들어오니까 이 뭐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러시아는 그 정예 병력이 아닌 뭐 이렇게 그 병력들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한 달 만에 평화협정이 열립니다. 우크라이나가 보기에 이건 장난이 아니다. 핵을 안 쓰더라도 러시아가 핵을 안 쓰더라도 기본 그 장비나 물리력에서 아예 애하고 이렇게 어른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2022년 그 3월에 한 달간 평화협상이 바로 열립니다. 그 튀르키예 중재하고 또 벨라루스가 중재하고 해서 몇 차례 만나서 한 달 만에 3월 말에 바로 평화협상이 그 평화협정안이 나와요. 그것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그 뭐 군인을 뭐 20만에서 뭐 10만으로 줄이고 탱크는 몇 대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일단 평화협정안을 가지고 합의를 봐요. 그래서 한 4월 15일경에 마지막 사인을 할 예정이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협상단 그 대표 중에 한 명을 그냥 백주에 길에서 암살해버려요.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그 보리스 존슨 러시아 영국 총리죠. 약독한 놈인데 바로 그날 다음날 날라와서 그 미국하고 같이 젤렌스키를 그 협박합니다. 너 이 새끼 지금 전쟁 끝내고 하면 죽어. 지금 우리가 무기하고 돈 계속 될 테니까 어쨌든 전쟁 계속해라고 해서 평화협정을 파탄시킵니다. 그래서 그 3월 말에 이렇게 다 협상안을 만들었는데 러시아가 그 선의의 표시로 3월 30일부터 모스크바 주위, 그 키예프 주위에 들어와 있던 그 러시아군을 철수를 해버려요. 철수해버립니다. 철수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차 학살이라고. 부차 학살. 키예프 위에 작은 군사도시가 있는데 거기 이제까지 러시아군이 들어와 있다가 철수했는데 4월 2일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하고 서방이 대대적으로 길거리에 시신들을 쭉 한 몇백 군가, 한 200~300구 되나 늘어놓고 외신 기자들을 불러서 쭉 지나가면서 촬영하게 해요. 그리고 이게 러시아가 철수하면서 아니면 주둔하고 있을 때 학살했다라고 떠들어요. 근데 문제는 3월 30일 날 러시아군이 나갔는데 그 부차 시장이 러시아군이 나갔고 거리는 이제 평원을 되찾았고 깨끗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월 2일 날 부차 학살을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99% 이게 100%죠. 그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정보부들이 이제 러시아 주둔 당시에 러시아에 협조했던 사람들 학살하고 그다음에 공동묘지에서 시신 파와가지고 쭉 늘어놓고 그리고 또 우리가 크라이시스 액터라고 하죠. 위기 배우들 막 피 묻히고 전장에서 상대에 대한 심리전 정보전을 하기 위해서 조작하는 연극 배우들이죠. 막 피칠하고 막 어디 붕대 감고 요새 우크라이나 조선군 파병설 할 때 나온 애들처럼 뒤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그런 위기 배우들까지 해서 이제 쭉 배치해 놓고 외신 기자들을 불러서 쭉 지나가면서 이게 러시아군이 천인공노한 학살을 자행했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암초를 만들어서 평화협정을 파탄을 시키는 겁니다. 그 부차 학살이라는 게 서방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었어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BBC, 가디언 그걸 받아서 우리는 조중동 요새 뭐 한겨레 경향도 똑같습니다만 더 떠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아직 그러고 있죠. 러시아는 깝깝한 게 그냥 얘들이 그냥 주장하는 걸 전 세계가 이렇게 언론이 받아서 떠들고 하니까 야 그러면 200~300명 시신인데 너들도 다 아는 현지 주민이라면 그 명단을 내놔봐라. 그러면 같이 공동조사를 하자 국제적으로 하고 얼마나 당연한 요구예요.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유엔 안보리에 계속 제기를 해요. 그런데 또 미국이 비토하면 안보리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상임이사국 5개 하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 생화학 실험실의 진상도 그렇고 부차 학살의 진상도 그렇고 이게 전쟁 중에 물론 상대에 대한 심리전, 정보전은 일상적으로 있는 거죠. 그것도 전쟁의 일부니까. 그런데 저렇게 대놓고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고 조작하고 전 세계에 유포하면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그래서 전황이 유리해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쟤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계속 스스로 올가매는 거죠. 그리고 진실은 지금 부차 학살 때도 그렇고 그냥 이제는 뭐 다들 핸드폰이 있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그냥 진상들이 바로 드러나는 거죠. 지금 조선군 우크라이나 파병설도 5개월 동안 똑같은 현상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가짜 뉴스를 조작을 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 다시 돌아가서요. 젤렌스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생 때부터 미국이 키웠고 그동안 쭉 졸업하고도 계속 키워서 결국은 성공적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얘는 러시아 권에서 돈바스에 태어나가지고 러시아어로 교육받고 자라고 우크라이나를 못해요. 대통령 되고 미국 국무부에서 급하게 억지로 만들어 놓고 뜨끔뜨끔했겠죠. 거의 뭐 어순이나 비슷하니까 용어나. 그래서 국무부에서 특별 어학교육을 시켜서 이제 대통령 된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제대로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수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이게. 그리고 이게 자산이 아마 지금 우리 돈으로 아마 뭐 몇 조에서 몇십 조 원은 될 겁니다. 해외 현금 지원, 무기 지원 뭐 다 빼먹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런 무기 밀매, 인신매매 이런 것들로 장르별로 다 빼먹어요. 이렇게 강요들이 체계적으로 물론 위에서 더 빼먹고 이제 차차차차 피라미드식으로 내려오겠죠. 이제 무기 밀매 같은 경우도 얼마나 심하냐 하면 물론 미국도 30~40년 된 고물 무기를 재고 처리해서 갖다 주고 자기들은 군산복합체 미국 내에서 보잉이라는데 지금의 최신형 무기 기준으로 그걸 개정을 해서 넘겨버려요. 그게 만불이면 이게 한 고물이면 감가상각 끝나고 한 뭐 10불, 100불도 안 될 텐데 지금 기준으로 새로 대체할 최신형 무기 기준으로 해서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뻥튀긴 게 많겠어요. 그렇게 도착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도착하는 건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또 체계적으로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들이 중동, 북아프리카, 미국이 만들고 키워온 테러 조직들 쪽으로 또 흘러 들어갑니다. 국제 무기 밀매 시장을 통해서.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주 단속에 한 놈이 걸렸는데 얘가 밀매 시장에서 구한 수류탄을 들고 경찰을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류탄을 들고 음주 단속에 걸린 놈이 그럴 정도로 이렇게 수류탄도 시내 이렇게 넘쳐나서 애들이 맨날 가지고 놀다가 사고 나고 그다음에 이제 소총 저런 거 이제 얼마든지 그냥 살 수 있고 그런 상황으로 돼 있고 인신매매는 더 심한 게 있는데 제가 차마참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망가진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저렇게 전쟁을 하면서 전쟁도 일찍 끝낼 수 있는데 안 하고 서방의 꼭두각시로 기능하면서 자신은 몇조 원, 몇십조 원을 지불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작전 시작하자마자 5월 달인가 자기 부모는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을 시켜서 이스라엘로 보내버립니다. 한 100만 달러, 100억 원 정도의 집을 사가지고 경호원들하고 방탄차하고 풀장에 딸린 대저택을 사서 보내버리고 자신도 부인하고 아들하고 같이 영국 국적을 취득을 하고 다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강요들이 스위스의 별장이나 이집트의 그다음에 나폴리, 맨하탄 그리고 런던에 값비싼 맨션 아파트들 그다음에 돈을 빼돌리기 위한 지주회사들을 이렇게 아파트만 해도 얘가 알려진 거 한 열 몇 채는 될 겁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요트, 개인 항공기 등등 목록들이 해외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근데 보도하다가 해외 또 언론들이 이집트 언론은 또 피살되고 하여튼 별별 경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만 있어도 예를 들어 푸틴이 그랬다 그러면 난리가 날 텐데 하나만 있어도 수십 건의 이렇게 부패 사유들이 있어도 서방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하죠. 독립 언론들 외에는. 그리고 이 전시 파시즘 아까 네오나치의 극단적인 어떤 전체주의도 있지만 2019년에 대통령이 되고 작년 5월 달에 임기가 끝났죠. 끝나고 권력 승계 다음 대상자는 의회입니다. 의회도 8월 달에 라다가 임기가 끝났어요. 근데 전시 계엄을 핑계로 대선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아까 전시 파시즘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쟁 기간에 일단 자기 협상 대표단도 암살할 백주에 죽여버릴 정도니까 얼마나 공포 정치가 심하겠어요. 군 정보국 그다음에 보안국 악명 높은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야당이 없다. 그리고 언론 다 말살했고 친정부 외에는 그리고 노조 활동 마찬가지고 시민사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강제 징집 18세까지 25세에서 낮추려고 지금 징집 자원이 없으니까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참 민초들은 불쌍한 거죠. 그냥 극단적인 전시 파시마에서 완전히 모든 시민사회적인 권리도 없이 그냥 억눌려서 거리에서 징집해서 끌고 가는 모습 보면 옆에서 엄마가 막 잡고 있고 참 심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4,500만 죽어나가다 보니까 이제 징집병이 없으니까 여자들, 임신한 여인들, 그다음에 5, 60세까지 그리고 25세에서 18세까지 징집률을 낮추고 있는데 키예프의 활락가 나이트클럽에는 징집을 회피한 10,000불, 20,000불 주고 회피한 상류층 애들의 활락의 밤에 늘 영상이 올라와요. 거기는 마약도 마음대로 하고 극단적인 이렇게 몰락의 사회문화적인 양상들까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오늘 주제가 이제 자주도 있지만 한 나라를 파멸시키면서 외세 꼭두각시로 결탁해서 부패하면서 자국민들을 대량으로 죽이고 끝까지 어떤 자유의 투사처럼 버티는 정말 어릿광대가 젤렌스키입니다. 그리고 늘 코카인을 하고 있죠. 백악관에서 EU의 정상회담 가서 늘 코를 만지고 하는 행동들이 계속 코카인 중독 증상입니다. 그건 누구나
누구든 다 알고 있는 그런 현실.